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국어의 암호를 풀다 오늘 이제 국어 학습법 설명드릴 김남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촐하게 제가 설명이 시작하는데 또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설명회 하면서 국어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매번 처음에 설명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앞에 설명드리는 부분 못 듣고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천천히 제가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이제 그 공지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국어, 수학, 영어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맥락으로 오늘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이제 팁인데요. 그 브로셔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번 겨울방학부터 제가 이제 새 교재를 또 만들어서 예쁘게 이제 나갈 예정인데 지금 여기 이제 PT에 보시면은 뒤에 아주 살짝 이렇게 표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 요번에 나올 새 교재 표지들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열심히 디자인한 거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약간 위로 성적 상승을 상징하는 로켓으로 다 디자인을 해봤으니까요. PT 넘어갈 때마다 요런 디자인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 순서가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은 국어 학습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학생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봉된 자료에 브로셔 부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 소개랑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매해 직접 수능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수능 국어를 잘 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내신 국어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소개는 이렇게 이제 띄워놓은 내용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이제 수업을 하는 요 문장이 국어의 기본을 통해서 이제 본질을 꿰뚫는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오늘 제 PT 제목이 국어의 암호였잖아요. 그 암호가 사실은 우리는 뭔가 막 감춰져 있고 그걸 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암호라는 게 우리가 암호를 만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암호를 만드는 이유는 그 암호를 풀 사람을 정해놓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어라는 걸 제가 암호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히 풀 사람을 지정해놓고 어떤 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출제 원리라 하는데 그 출제 원리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풀지 못하고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막 3등급, 4등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암호, 그게 이제 제가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국어의 그 본질, 출제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독해내느냐 그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시키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경력은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 중계랑 그 다음에 이제 올 3월부터는 강남도 출강을 할 건데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출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자체 컨텐츠를 늘 개발하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강조하는 점은 국어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잘 읽는 거 이게 이제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을 제 자체 컨텐츠에 늘 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의 기본이라고 써놓은 것도 아이들이 막 휘황찬란한 어떤 독해 기술 같은 걸 자꾸 배우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뭔가 일면 딱 하면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오히려 본질을 꿰뚫는 데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국어의 기본을 다루는 콘텐츠들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직접 수능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직접 수능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아이들은 뭐 인스타나 이런 SNS 다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봤을 거예요. 이번 수능에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 해가지고 지금 말이 벌써 이상합니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이 지문이 출제가 되니까 아이들은 SNS에서 물론 미리 본 적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요 내용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어를 실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수능 때 또는 학교 시험 때
주어진 시간 안에 그걸 풀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국어는 내가 아는 것만 푸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이런 지문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능 국어를 직접 늘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늘 고민하고 이제 그 방법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런 방법들이 된다. 요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분석해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주어 서술어를 뭉개면서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거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막상 누가 그랬는지를 문제에 물어보면 누가 그랬지 하고 다시 본문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계속 우리가 마음속으로 익히면서 이제 되뇌이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시 대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요 부분과도 동일합니다. 잊지 않은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잊지 않는 게 뭘까? 잊지 않는 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실제 수능에서 어땠을까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해서 완전히 멘붕이 와서 뭐가 아닌 것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당탕탕 읽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연습 저랑 같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국어 공부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보이시죠? 부정어가 반복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않지 않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않지 않다면 과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걸 고민하는 그 연습. 이게 기본적인 실전적인 국어 공부의 세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 김남준 강사는 아니면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분석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쉽게 바꾸면 이거 제가 수학으로 늘 산수로 바꿔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잊지 않은 것이요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바로 뒤에 예측을 해요. 그렇다면 있는 것은 뭐지? 뭘까요? 대조적으로 정보관계 연결을 하고 제가 써놨죠? 그러면 얘는 병이 아니겠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의 사고치기까지는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여기 말씀드렸죠? 지시 대상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뭘 잊지 않아야 병일까요? 이걸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중략돼 있어서 사실은 없어요. 이게 지문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거 그 문학적인 재능이 좀 있는 친구들, 소양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알아요. 욕심? 아 이건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욕심 왜? 뭔가 야망이 있어 보이 좋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문과적 소양이 없는 친구들도 훨씬 더 많고 요즘은 중요하잖아요. 문과적 소양이 없는 친구들이 오히려 국어를 더 잘하고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서 이제 지문 밑에 나왔었어요. 욕심이라는 단어가 중략 부분에 욕심을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이거는 안 좋은 행위구나 이렇게 연결을 딱 지은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략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의를 잊었고요 그 다음 분수를 잊었고 그 다음 도리도 잊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른들은 다 알아요. 분수 잊으면 안 되고요 도리도 잊으면 안 되고 예의도 잊으면 안 되죠. 이건 다 좋은 거니까.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제 아이들한테 이 작품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당시에 그렇다면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분수 아니면은 뭐 도리 등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잊는 것 잊지가 병이겠죠. 이걸 알아차리는 게 1등급 나온 학생들이었어요. 단순히 이 두 개만 반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나쁜 거를 잊지 못하는 게 다 안 좋은 거죠? 네.
이거랑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게 병이라는 거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좋은 것을 잊지 않은 것은 병이 아니겠죠?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까지 연결을 했어야 1등급이 나오는 이런 아주 복잡한 정보 간의 관계. 그럼 단순히 얘네들 대조, 얘네들 대조가 아니라 얘랑 대조 걸린 것도 또 확인했었어야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국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암호를 푸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5번이 답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문제가 요거 그러면은 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근차근. 자, 일단 다가 이 작품입니다. 다는 예의나 분수.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된대요. 그렇다면은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는 건 좋은 행동이죠? 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좋은 것들을 잊지 않는 것.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잊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 뒤에 서술어까지 중요하니까 생각해보면 잊지 않는 것이요 병이 돼요. 지금 교묘하게 연결해 놓은 거 보이시나요? 네. 좋은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 앞에 써놓고요. 그 다음 이 밑에 문장은 잊지 않는 것은 병, 나쁜 행위라고 연결해 놓았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써놓은 거에서 뭐랑 연결된 거냐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잠시만요. 잊지 않아야 함이니까 여기네요. 이 부분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애들이죠. 얘네 둘의 성질을 교묘하게 연결해 놓은 성질여서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요런 연습, 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 대조적인 정보관계 연결의 기본적인 읽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국어 강사들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제 국어 선생님들 중에도 요즘 친구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서 국어 못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학생들 편입니다. 이게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국어가 정말 어려운 걸까라는 거에 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거는 학생들이요 실제로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고, 그리고 아침 8시 40분에 여기 가서 얼마나 긴장되는 상태로 이걸 풀겠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푸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연습을 체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국어 공부의 핵심이다. 이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국어 공부에서 또 중요한 점은 지금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문학론 성격의 보기학습이라고 써놓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국어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작품이 이제 송민국이라는 작품입니다. 송민국이라는 작품은 조금 이제 똘똘한 중학생들 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부분 배우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좀 상위권 친구들은 송민국 다 알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뭐 대화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다 알고 정철 이름 들으면 애들이 아는 친구들 얼굴이 찡그려지거든요. 근데 막 순수한 표정이에요. 만약에 정철 이름을 딱 들었는데 이런 표정이면 그 친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철이 워낙 이제 그 국어 공부할 때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작가인데 중요한 거는 정철을 100번 알아도 이 보기에 나오는 이 어마무시한 이 어려운 어휘들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위 그냥 헛것으로 한 선행학습이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난해한 문학 개념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진짜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인과의 거리가 결정적으로 멀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은 그냥 거리가 멀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밑에 문제에서 틀립니다. 왜냐? 여기에서의 말하는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문학에서.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임과 화자가 물리적으로 정말 뭐 예를 들면 LA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옆에 있어도 임이랑 나랑 예를 들어서 이별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거리가 멀어졌다고 여기 문학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학생들이 이별이라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만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를 풀 수 있는 거죠. 국어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이 문학 개념어를 얘기할 때 이 난해하다는 의미는요, 지금 제가 여기 1번에 써놓은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다양한 예시를 아이들이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직유법 너무 잘 알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막 암기해요. 처럼, 듯이, 뭐 인양 외워요. 근데 막상 원관념 물어보면 갑자기 애들이 얼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유법을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원관념은 그 비유법에서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이고요. 보조관념은 그걸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걸 실제로 또 작품 감상에 녹여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문학 이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제가 국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요거는 이제 분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요 요즘 정리된 내용들이 너무 익숙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시중에 파는 이제 문학 작품 집들 있죠. 거기에 막 갈래 땡땡땡 뭐 그다음 성격 땡땡 이렇게 다 요약돼 있거든요. 그 요약만 읽어버릇하니까 정작 그 요약본에서 애상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애상이 뭔지 몰라요. 근데 외워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국문학 이론에 입각한 애상에 대한 뜻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정리된 것만 보고 나 송미인곡 다 배웠어. 이거 애상적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상은 정확하게 본질적인 뜻은 슬픔이거든요. 이별로 인한 그것까지 알아야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이제 국문학 이론도 이론이지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크게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려 봤고요. 이제 벌써 시간이 한 20분 돼가니까 뒤에는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올해부터 아니죠 내년부터 이제 수업할 커리큘럼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사실 이것도 커리큘럼 막 8주치 나눠져 있는 걸 제가 다 읽어드리는 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뭘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문학이랑 문법 개념어 부족한 친구들 제 설명이 안 들은 친구들은 요거 글씨만 읽잖아요. 그럼 나 다 알지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과연 직유법을 내가 잘 아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어가 부족했을 때 그 개념어를 이제 기본 기항상이라고 연결을 제가 지어놨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표현이 바뀌는 것을 잘 연결할 수 있는가 슬픔과 애상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문학 나 처음 보는 작품 분석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설명회에서 따로 떼서 설명드릴 때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만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시를 분석할 때는요 화자의 상황이라는 거를 토대로 그냥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제가 자꾸 두 가지 막 세 가지 이렇게 작게 쪼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막 5가지, 6가지로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실제 풀 때. 그러니까 전 딱 두 가지로만 나눠요. 첫 번째로는 상황. 이게 이제 뭐냐면 화자가 소망하는 거거든요. 화자의 소망. 첫 번째, 충족된 상황. 두 번째, 결핍된 상황. 딱 이렇게 두 개만 나눠서 공부시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다 알겠지만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진달래꽃에서는 이제 자꾸 화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신대요 이미. 그럼 화자의 소망이 뭐예요?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화자의 소망은 이미 안 갔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지금 충족이 안 됐죠. 결핍이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작품이 딱 나왔을 때 일단 그 화자가 뭘 소망하는지부터 먼저 찾아라. 이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뭘 원해?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임과 함께 지내는 거면은 근데 임과 헤어졌대요. 문맥에서. 그럼 얘는 임과의 함께 지내는 소망이 결핍이야. 그럼 당연하게도 화자의 감정은 어떻게 해서 쭉 이제 그거에 대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서해서 정서는 슬픔이고 그러면 이제 화자의 태도는 어떻고 이건 이제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글을 읽는 법.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글을 읽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고 아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A가 나오죠?
그럼 not A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A가 나오면 B를 생각하면 안 돼요. B가 나오면 C가 나올 거잖아요. 안 돼요. A가 나오면 not A입니다. 그럼 not A는 뭐죠? 또 다시 A입니다. 이렇게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글을 읽는 방식.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한 국어 공부법이다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디테일인데 요거 그 커리큘럼 내용 그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2학년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2학년도 비슷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이제 문법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친구들 특히 1학기에는 문학 교과서로만 1학기를 보내기 때문에 문학을 얼마나 잘 공부하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개념어를 이제 그 대신 학년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느냐 싸움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짰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원 말씀드리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이 푸는 수능 아니면은 6월, 9월 모의고사 있죠?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고3 때는 수능 특강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2 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전개 방식 중심의 독해는 독서를 말합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독서는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를 들면 두 대상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번 수능 같은 경우도 유영원이라는 인물과 정약용이라는 인물 두 명이 나왔어요. 그럼 그 두 명의 인물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교, 공통점, 대조,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읽지 말고 글의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내가 예측하면서 읽어줘야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뭐 또는 한 대상이 나오면 그 한 대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면 김남준의 머리, 김남준의 몸통, 김남준의 다리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전개 방식들이 있다. 또는 뭐 여기에 이제 그 비례반비례 같은 경우는 A라는 개념이 상승하면 B라는 개념은 하락한다. 이런 것들 특히 경제 지문에서 많이 나오겠죠? 이런 전개 방식들 아이들이 고2 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문법입니다. 엄매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착각하시고 계시는 게요. 우리 아이가 문법의 개념을 몰라서 많이 틀려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 개념 많이 알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왜 엄매가 늘질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써있는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뀌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의문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학생들은 이게 지금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자음이 왜 모음이지? 의문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개념 간의 관계들. 아까 말씀드렸던 직유법을 원관념으로 바꾸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김남준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국어 강사라고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매는 개념도 당연히 1번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 연결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엄매에 글 없을 줄 알고 선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능 때. 아닙니다. 지문형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지문형 문법은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면 그거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럼 시간이 확실히 줄겠죠? 그런 방법 또한 이제 엄매 특강에서 수업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내년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연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는 제가 기본 수업, 그러니까 수능 중심, 모의고사 중심의 수업을 하고요. 이런 이제 표지가 내년에 제 교재의 표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3화에서 6회는 이제 제가 고1, 2 강사기 때문에 내신 수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방학처럼 모의고사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관리 시스템은 다행히도 제가 브로셔가 이제 배부에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맨 뒷장에 학생관리 시스템을 4개로 제가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놨어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뒤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확인하고 체크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간과제, 그러니까 5일치로 나눠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매주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문자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주중에 한 번 이상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을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못 하잖아요. 다른 과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상 수업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게끔 예를 들면은 제가 일요일날 수업을 하거든요. 그 러셀 여기 중계에서 그러면 아이들 수요일날이 제가 특강이 있어요. 그럼 수요일날 다시 부르는 겁니다, 학원으로. 그래서 와서 뭐 어떤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이제 실제 아이들이 저랑 같이 수행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공부하는 방법 있죠. 그걸 아이들이 빈칸 채우기로 채워보고 저한테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부분 다시 고쳐보고 이런 과정들을 그 멘토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공부법 설명과 동시에 이제 제 내년 수업의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제가 내년에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 요거 한번 띄워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 오전 9시니까 힘들 수 있고 엄매 특강 같은 경우는 또 8시 40분이니까 힘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침에 공부하는 연습을 드려야 특히 국어는 그렇죠?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 아침에 뇌를 굴리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서 요때 오면은 이제 피곤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그 고1 수업 끝난 뒤에 이렇게 이제 일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수업이 있다. 그래서 총 수업은 3시간 30분으로 진행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